전쟁 이슈는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60일선 깼고 120일선 깼고 이제 200일선까지 깨려고 이제 가는 거라서 200일선을 깨게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레벨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승의 그런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9만 달러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3, 4배. 정말 플레이어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훨씬 높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성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엄청난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시황 얘기부터 네. 빨리 좀 나눠보죠. 네, 요즘에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도 너무 좋아졌는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등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계속해서 이제 종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AI 위주로 지금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막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보니까 막 10배 그 이상도 막 예상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실적들이 뭐 미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흐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증시가 미국 증시가 그 전쟁이 끝나는 이 리스크 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게 탁 맞물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종전 이슈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중간에도 중간중간 제가 이제 가격 좀 트래킹을 할 때 보니까 그래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란이 그 미국의 배 두 척을 뭐 공격해가지고요, 뭐 침몰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한 30분, 1시간 있다가 그럴 일 없었다. 또 미국의 반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란의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반박이 나오고 또 지켜보면은 가격이 올라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무드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종전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악재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거의 종전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역행해서 나오는 뉴스니까요. 근데 지금 이란도 다시 지금 방금 전 속보도 보니까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됐고 뭐 적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약해져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개방하겠다 이런 뉴스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음. 이슈는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웅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란이 좀 지도부가 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 강경파도 있고 뭐 온건파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은 강경파도 종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선은 그런 이런 논의의 가장 전제는 뭐냐면은 사실 어떤 뉴스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전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런 일반 시청자들은 나오는 뉴스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최선인데 워낙 그 전쟁 중에는 사실 기만 전술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속이는 전술.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저변에서 계속해서 실무진들의 협상이 있었고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은 거의 이제 미국 그 이란도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제 생존이 흔들릴 정도니까요. 좀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강경파마저도 화해 모드로 가서 종전이 되면 그럼 비트코인 가격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앞으로? 만약에 종전이 됐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비트코인의 저점이 어, 언제 나왔었냐면은 대략 2월 초, 1월 말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제 5만 8천 정도까지가 빠졌었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슬쩍 빠지긴 했지만 이제 한 6만 달러라고 봤을 때 지금 6만에서 지금 8만 2,500까지 그래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30%가 넘게 오른 거예요. 바닥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이란 전쟁 이슈 때 막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고 종식이 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 이제 10일 후죠. 미중 정상회담인데 거기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슈만 잘 넘어가면은 이제 전쟁 이슈는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섣불리 참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이제 기사를 하나 이제 제가 인용을 하면은 그 미카엘 반 데포라고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의견을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제가 봤더니 이분도 지금 요 추세대로 가면은 한 9만 달러 정도까지 반등을 하는 거를 가장 높게 보시더라고요. 한 55% 정도? 그리고 한 8.5만 달러에서 8.8만 달러에서 8.5만에서 8.8만 요 사이를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또 한 35%로 보시고 그다음에 7만 5천 달러 밑으로 빠지는 거를 한 10%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크게 이제 첫 번째가 지정학적인 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또 정말 블랙스완과 같은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연준의 인사 교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 이사가 교체될 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121선에는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그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았던 것 같거든요. 200일선으로 위주로 보면은 바로 머리 위에 또 200일선이 있어요. 그래서 음. 또 그 200일선이 또 저항선으로서 지금은 작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0일선이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넘고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예,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지금 현재 200일선이 한 83,3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네.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 가지고 200일선 위에 안착까지 안전하게 하게 되면 그럼 음. 상방을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일봉을 보면은 지금 빨간색 선이 200일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200일선을 이제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한 1, 2주 전에요. 1, 2주 전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초록색 선 121선을 돌파할 때, 저기를 돌파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지지를 받으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거의 200일선 목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200일선을 두고 한번 전투가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121선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강원국 작가님 같은 분들은 121선 기준으로 일부 수량을 더하기도 하시고 매도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200에서는 이제 훨씬 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1층, 2층, 3층에 그 게임 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이 더 센 애죠. 2층에 있는 애보단. 그래서 지금 이제 도장 깨기 느낌으로 1층 깼고 60일선 깼고 121선 깼고 이제 200일선까지 깨려고 이제 가는 거라서 200일선을 깨게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레벨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승의 그런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런 기술적 분석은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라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매크로 이슈나 금리 이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기술적 분석가 분들도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한 9만 달러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이고요. 근데 또 이제 RSI 그 밑에 보라색 선을 좀 보시면은 지금 요게 지금 70을 넘어서면서 단기 과열 구간에 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도도 하실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매크로의 그런 큰 흐름이 뭔가 이렇게 원인이 없다면은 뭐 단기 조정을 받고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세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주봉으로 한번 좀 보면은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사이클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화면에서 보실 때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맥디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맥디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그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추세가
변환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 추세인데 이것이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이냐. 이거를 판단할 때 맥디를 보면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맥디로 봤을 때는 그 기준선이 지금 저렇게 막대 그래프가 위아래로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0, 이게 바로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 밑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파란색 선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근데 파란색 선이 지금 0 밑에 위치를 해서 이게 아직은 비트코인이 하락장 속에 있다라고는 이제 맥디 기술적 분석 해석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선을 뚫고 올라와야 파란색 선이 뚫고 올라와야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으로 조금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0 기준선 밑에서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이렇게 정말 땅을 지하를 뚫고 들어갔다가 이제 고개를 이제 들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이제 빨간색 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저거를 이제 맥디상에서도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동기 모멘텀은 만들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까지도 나왔고 이제 힘을 조금 받으면서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6, 7개월 동안 하락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뒤바꿀 수 있는 신호는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락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하락의 힘이 여전히 세서 뭐 이제 요 맥디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0% 정도는 돌렸지만 아직 70% 정도가 남아서 그거까지도 이제 돌파를 하고 해내야 상승을 해내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좀 더 위로 보고 그래서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 속에서의 조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종전이 선언이 됐다. 그러면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전쟁 이슈가 사실 그 정도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이미 가격이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전쟁 때문에 확 빠졌다기보다는 중간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또 전쟁 이슈 때문에 빠졌던 거기 때문에 전쟁 이슈는 한 요 정도까지 뭐 많이 치면은 한 8만 5천에서 9만 달러 요 정도까지가 저는 이란 전쟁의 영향인 것 같고 종전이 되면 한 그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요소들, 뭐 금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유동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AT 기업들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마이클 셀러가 그동안은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겠다. 전량 보유 전략 적으로 갔다가 필요에 의해서는 일부 매도도 할 수 있다라고 좀 전략을 수정한 것 같거든요.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이 세일러의 그런 어닝콜에서의 발언을 듣고, 그다음 폭내 CEO의 말을 듣고, 하락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 상방 쪽을 보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하락 쪽에서 보는 사람들의 그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너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고 했잖아. 네벌 세이 유어 비트코인이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왜 팔아? 너 지금 이제 변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비트코인 좀 부정론자들이나 비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 문구를 그대로 따와서 그 절대라는 것에 굉장히 무게를 실어가지고요. 변했다, 비트코인 망했다, 막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방을 좀 보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저도 이제 그쪽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미래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쉽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100개를 팔아서 그 다음 주에 10,000개를 사는 거죠. 막 10배, 음, 100배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아서 지금 이제 배당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배당금을 주면 STRC 배당금을 주면은 그 STRC로 조달한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채권을 이자도 낮출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더 레버리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얘들은 주당 비트코인의 수를 더 많이 갖는 게 목표인 거지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이 현재 돌아가는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하면은 정말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100개는 파는 게 맞지만 10,000개를 얻는다고 하면 1,000개, 10,000개를 얻는다고 하면 그걸 팔았다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방법으로 오히려 마이클 세일러와 폭내와 이 MSTR이 진화하고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세일러가 그러니까 MSTR에서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80만 개가 넘었고 이 추세면 100만 개의 돌파도 머지 않은 걸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네. 100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저는 이게 좀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금융 쪽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략을 좀 수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담보로 사용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분석이 이제 비트코인을 그동안 갖고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도 하락장을 보면서 많은 채굴 기업들이나 DAT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막 매도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교를 해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하면 그래도 이자 느낌으로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이게 이더리움의 큰 강점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MSTR도 마찬가지 거죠. 비트코인을 모으기만 했는데, 그거를 일부 매도하고 배당을 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MSTR이 물론 파는 행위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갖고 배당 같은 느낌으로 더 많은 돈을 이제 실제적인 그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MSTR 주식이든 STRC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점점 많아졌을 때 이제 미래일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는다. 금에 준하는 위치로 그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지위를 상승시킨다고 하면은 과거에 금본위제 때 금을 갖고 있는 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그 한 나라의 경제가 범위 내에서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근본이자가 끊기면서 지나친 화폐량을 발행했을 때가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의 지위가 점점 미래의 골드 스탠다드처럼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그걸 담보로 해서 많은 사업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일반 시중은행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하면은 연준 같은 곳에 그런 좋은 국채나 아니면 우량한 회사채를 갖고 그걸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듯이 MSTR도 그걸 활용해 가지고 수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뱅크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전략의 수정이 그 비트코인 뱅크로 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게 예전에 한번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 뱅크를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먼 미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맛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음, 향후 4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런 거죠. 그 내가 만약에 부동산 기업이에요. 그럼 부동산 기업은 제일 좋은 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동산 위에 많은 건물들을 세울 수도 있고, 뭐 호텔을 세울 수도 있고, 상가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트코인은 이 디지털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땅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 갖고 그 위에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한 여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비트코인은 기축통화로서 디지털 세계의 기축통화, 그리고 또 이 가상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상승률 같은 경우, 근데 금이랑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금이 시총이 음, 1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제 그 금의 지위만큼 계속 올라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에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적인 측면, 모빌리티라는 측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장점으로 인해서 저는 금보다 더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궁극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에 준하든 금을 넘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 같은 경우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어떤 가치를 더 창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뭐 갖고 있으면 그냥 그게 돈이 되니까 가치가 상승하니까 인플레 해지 수단도 되고 그 역할 이상을 특별히 한다는 느낌을 저는 솔직히 못 받았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전략적 준비 자산 뭐 이런 느낌으로 중국에서 금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달러 대신. 그런 거 외에 또 뭐 금융적인 면에서 금이 하는 역할들이 또 있을까요? 금이 이제 그 금을 이제 현재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은보다도 산업재 같은 거로서는 쓰이지 않죠. 그냥 장신구, 귀하고 이런 측면이고, 근데 이제 가장 근본인 거, 이 모든 경제 활동이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가장 그 불변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궁극의 그 기준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금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음. 그거는 너무 큰 역할이라서 뭐 이제 금이 다른 뭐 산업재라든지 뭐 일상에서의 어떤 유용성은 떨어진다고 봐도 이 모든 경제의 그 주축돌, 예, 그런 걸로 위치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이 모든 경제가 이렇게까지 신뢰를 갖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애초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엄청난 거다, 금이. 그러니까 예. 금이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근본 오브 근본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음, 그래서 지금도 미중 무역 분쟁이나 패권 다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을 사는 것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미국에서 근본이제를 탈피한 지도 벌써 한 50년이 됐는데도 그 금의 역할이 아직도 꽤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금은 근본이자에서 탈피는 하긴 했지만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탈피를 했어도 만약에 탈피를 했는데 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금이 음, 궁극의 자산이기 때문에 근본이자에서 탈피했지만 금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아, 거기서 이제 많은 인플레나 경제적인 문제들이 벌어져서 그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뭐 페트로 달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엮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보조 장치를 또 두는 것이고요.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좀 모아 나가겠다. 절대 팔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긴 한데 중국의 스탠스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중국도 비트코인에 좀 늦더라도, 금도 좋지만, 비트코인도 이제 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호재잖아요. 그럼 그 뒤에 네. 비트코인의 가격, 뭐,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금이 되는 거죠. 어, 시총 다시 1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보면 뭐 중국에서 채택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중국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오히려 또 가까운 미래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물론 클래리티 법 같은 게 이제 비트코인과 아주 막 밀접하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머니,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아직 그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합의가 벌어지면서 어 그게 먼저 가까운 미래에 벌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만 돼도 그 이후에 지금 뭐 모건 스탠리나 블랙록이나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자체 상품도 출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하나 둘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 투 하이로 봤을 때 작년에 봤을 때는 사실 두 배도 못 올랐잖아요. 2021년 고점이 6만 9천 달러였는데 2025년 고점은 12만 6천 달러. 두 배면은 그래도 한 거의 14만 달러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사실 두 배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역시 사이클로 봤을 때 12만 6천에서 두 배도 못 가면 뭐 한 25만 달러도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고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하이 포인트가 고점이 12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6년 말이나 27년에 예를 들어 20만 불, 25만 불을 가게 되면 어, 그게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50%의 하락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였다는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상승장의 조정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거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그 하이 투 하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사이클대로 간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에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국가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그 돈의 양이 현저히 달라지는 과도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고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사이클대로 봤을 때 지난 사이클이 한 2만 달러에서 이번에 12만 5천 달러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15만 달러에서 그러면은 거의 한 뭐 8배? 15,000달러에서, 네. 그죠. 15,000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까지 간 거니까 한 8배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저점이 6만 달러라고 하면은 그 퍼센트 그게 줄어들어서 한 4배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6만에서 한 24만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면은 뭐 더 보수적으로 보면 한 18만 달러인 거죠. 18만 24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워낙 비트코인도 무거워졌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과거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사고 팔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 이 홀 안에서 이제 봤을 때 그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플레이어들이 큼지막한 사람들이 많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코리안 리그였는데 이제는 메이저 리그 막 글로벌 리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마치 수출 시장이 넓어지듯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4배가 아니라 정말 또 그 이상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3, 4배. 정말 플레이어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훨씬 높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긴 한데요. 네네. 비트코인, 이건 골드 차트인데요.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골드가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이때가 이렇게 금본위제가 끝나고 나서 금태환제 폐지하고 나서 금이 급등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금값이 정말 무려 한 2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50%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이벤트가 발생하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요게 한 2004년에 금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250달러에서 한 2000달러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한 7, 8배가 올랐잖아요. 금의 경우가 옹달님도 금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도 ETF가 출시되고 나서 뭐 한 거의 6배, 7배가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ETF 출시된 게 이게 자금의 흐름을 상당히 원활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ETF의 특징은 금은 그냥 뭐 커머셜이잖아요. 상품인데 이거를 금융으로 바꿔주는 게 ETF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이 과정을 2024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과정을 겪었고, 그럼 앞으로 2년 현재 지났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ETF가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바꾼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ETF로 인해서 접근성, 뭐,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변화, 큰 자금들의 유입, 이미 지금 가격이 이래서 그렇지, 기본 인프라나 그 큰 운용사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잖아요. 금 ETF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ETF를 출시함으로 인해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주체들의 자금 규모가 큰 분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편의성도 높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듯이 비트코인도 비슷한 루트를 밟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웅달님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만약에 올해 안에 12만 6천 달러 최고점을 뚫고 간다고 치면 사이클 이론은 이제 좀 폐지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게 사실 그게 맞는 게 다른 자산들이 봤을 때 사이클대로 가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쵸. 한두 번, 두 번, 세 번은 반복될 수 있는데 그게 영원히 반복되면 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현실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 잘 나가는데요. 과거에 10,000원일 때도 있었고 5,000원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 네, 것처럼 그리고 그러다가 중간에 뭐 다른 기술로 인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사이클은 언제든지 언제든지라기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당연히 사라질 수 있는 거다. 그걸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저도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느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너무 절대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해서 비트코인의 이제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요. 그리고 현실에서 진짜 난 다 견딜 것 같은데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견딜 것 같은데 빠지면은 마음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 뭐 미국 주식, 배당주, S&P 500 이렇게 한국 주식까지도 골고루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때 그 수혜는 못 가져가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이게 적절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하나의 중요한 자산군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